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인물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카드, 바로 한동훈 장관 카드가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이번 개각에 포함 안 시켜서 더 국가 예산으로 선거운동하러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잡아야 돼요. 선거운동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국가 예산 가지고 왜 내 세금 가지고 선거운동해요? 나는 내 돈 가지고 선거운동하는데. 국민의힘 저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정북구 등으로 가서 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당협위원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고 고민하고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4일이었죠. 이 개각 명단이 발표가 됐고 이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6개 부처의 장관이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료와 학자를 중용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가운데 이 한편에는 또 총선 출마할 사람들은 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네. 그 안 빠진 사람 사실 한동훈 장관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안 빠진 겁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명 다 내보내고 총선 출마시킨다고 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독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언론의 주목도를 띄운다거나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저는 뭐 출마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기정사실이고 다만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1월 11일이 새해 1월 11일이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사퇴 시한, 공직자 사퇴 시한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가기에는 비난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 쇠도 달았을 때 두드려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보기 연말 아마 원포인트 인사 뭐 예측한다면 연말 정도 원포인트 인사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김홍일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방통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인물을 한번 보면서 그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만료되는 시점, 28, 29 그 타이밍에 아마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여권의 전략 자산 맞습니다. 전략 자산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말하자면 쓰임새가 다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쓰겠다고 판단했으면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바람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보내야지 뭐 전국 선거를 뭐 뛰게 한다고 비례대표 가거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는 정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그릇답게 수도권에서 선거를 한번 지휘해보는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같은 함량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정을 겪어서 스토리와 서사를 만들어 왔느냐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가 여권에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권이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그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당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대신에 연말이든 연초든 이제 본인의 이제 얘기가 나갈 때 저는 그 이제 정치인으로서 입문하면서 첫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쉬운 쪽으로만 선택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 자산을 너무 말하자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차지현 교수님, 네. 사실 한 장관이 어떤 뭐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또 차기 대선 주자 결과에서 이재명 대표랑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뭐 민주당의 띄워주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저는 일종의 개봉박두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다 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 건 뻔하게 아는데 이번은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 놓을까? 놓은 다음에 또 어디 활용을 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를 또 높이는 것이 있고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의 나름대로 개인기가 또 크게 작용한 거죠. 예를 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나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 좀 시원하다. 그러한 상당한 또 어법을 구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권 내에서 한동훈 장관의 개각을 늦춘 이유는요.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점점 더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장관을 떠나기 전에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민청 개설과 관한 것인데 물론 본인 떠나기 전에 개청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안을 아마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청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 저출생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지금 고용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요. 향후 한국의 인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는 거다.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정치인으로 앉아 지금 큰 국까지 갖고 있는데 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각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항상 이게 밝음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럼 이 총선 후보자들은 다 같이 보내면서 왜 그럼 한동훈 장관만 차별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대통령이 이 사건 갖고 정치 활용하는 거야? 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지금 차기 지도자 그 선호도에서 앞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가장 큰 고비가 뭡니까?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총선을 이겨야 되잖아요. 네. 총선을 만약에 져버렸다? 자신이 지휘했는데 네. 그럼 저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총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얼마만큼 차별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한동훈 장관이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막 대드는 정도까지 되면 좋을 거지만 그건 할 수 윤석열 없을 대통령 거지만. 각을 세운다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좀 발칙하다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에 대한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거의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찍은 사진이 더 많이 돌아다닐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역할 어느 선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남 의원님께서?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점은 의문입니다만, 네. 예,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높게 나오는 것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여권 지지층의 그 표를 거의 다 흡수하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2027년 대선까지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찍은 사진을 선거 전에 내걸어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뭐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수도권에서 한 장관과 찍은 사진을 내건 후보들이 많이 나올까? 그럼 과연 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의문이고 네. 일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된다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선거 지휘를 자기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예, 물론 그런 우려가 한동훈- 있어 왔죠. 한동훈 장관이 대중 인지도나 또 일종의 팬덤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네. 지원 유세를 다니거나 이런 활동은 충분히 가능해요. 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총괄적인 지휘를 한다는 것은 글쎄 아무리 뭐 선거 천재라고 해도 네.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발이 좀 묶일 텐데 그럴 때 지원 유세가 가능할까요? 지역구에 첫 선거인데. 출마하면은 불가능하겠죠. 예. 다만 이제 이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그거는 공상에 가깝고 예.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붐업을 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보면 그게 기대치의 거의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쭉 1위를 달려오다가 한동훈 장관이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를 줄 예상하셨습니까? 뭐 대선까지나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한 장관이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마 저는 신상품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한동훈 장관에게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뭐 계속 주목도가 높아지고 최근에 뭐 국가 예산 가지고 전국을 다 돌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나름 의미 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 뭐냐면
기자들이 국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장관에 던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장관이 국회를 오던 법무기자를 만나던 거의 대부분을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데 썼는데 예. 어느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물어보니까 네. 그 정말 미주알 고주알 야당 의원들 뭐 전직 얼마를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뭐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예. 영상을 안 봐서 모른다는 취지를 얘기했어요. 보도를 못 봐서.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국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지금 국회에 예정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예정돼 있어요. 네. 그 통과되면 바로 총선에서 역할하겠다고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이 안 묻겠습니까? 한 장관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답변을 할까요? 그래서 한 장관이 정권 심판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에서 본인뿐만 아니고 여권의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려면은 네. 지금과 같은 대통령과 등치돼 있는 심판 선거인데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저는 아마 여권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플랜 B를 고민해야 될 시기도 올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갑작스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아까 우리 차 교수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뭔가 새로운 모습, 정말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과 똑같은 행보를 보여준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튀지 않는 한 한 장관도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거 다 들어보니까 일단 등판하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